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14에서 15%로 떨어졌대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이걸 당시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 60에서 70%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그럼 좋아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경제가 단절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불만이 쌓이면서 체제 자체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한 요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평가는 항상 두 개로 엇갈려요.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로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데 중국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성과가 잘 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양자 기술이라든지 AI에서 딥시크 같은 딥시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성과였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친환경 기술, 태양광이나 이런 쪽에 이런 식의 이제 기술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내고 또 경쟁력도 갖추고 있죠. 그건 그런데 내수 침체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그럼 좋아졌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약간 경제가 단절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역 간의 격차도 크고 도농 간의 격차 이런 것도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첨단 분야에서 최고 경쟁력을 갖춘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것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미국은 이게 되거든요. 뭐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금융에서 지원하고 스타트업들을 막 키워내면서 어떤 원천 기술에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가 미국은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죠. 가장 극단적으로 낮았던 나라가 과거의 소련이죠. 소련이 분열되기 전까지 첨단 기술에서 미국보다 원천 기술력이 부족했냐? 아니거든요. 그때도 아주 첨단 기술들은 소련도 굉장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소비자들한테 그 혜택이 전달이 안 됐었어요. 중국은 이제 소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경제의 효율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쭉 보면은 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겠다. 미국이 막아봤자 중국은 계속 뚫고 나간다. 새로운 길을 찾아낸다. 막 이렇게 보이는데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받아보면 어떻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 이러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불만이 쌓이면서 체제 자체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양쪽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을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완전히 달리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첨단 기술에 기반은 제조 강국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가공무역, 부동산, 인프라 건설 이런 것들이 중국을 끌고 왔던 3대 축이었는데 이거를 버리고 이제 체질 개선을 하는 중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들이나 하부 구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과연 그럴까? 미국은 어느 특정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고 중국은 몇몇 분야가 어떤 거는 미국을 넘어서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게 굉장히 듬성듬성 비어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지도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거는 역시 청년 실업 문제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중국의 실업률이 그때 17%인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때 베이징 대학교에 있는 장단단이라는 교수님이 발표를 해서 탕핑족 같은 거를 그거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건 다 빼고서 실제로 탕핑족이 그럼 정말 자발적 실업이냐 하면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하고 하면은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 실업률을 발표를 안 하다가 12월 달에 갑자기 발표를 했는데 청년 실업률이 14에서 15%로 떨어졌대요. 근데 이걸 당시 믿을 수가 없잖아요. 6개월 사이에 뭐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실업률이 그때 20%를 좀 넘었다 그랬는데 갑자기 14%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놓고서 작년 여름에 6월 달에 13%로 떨어졌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참 믿기가 어려웠고 작년 8월에 18.8%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다시 이제 좀 실업률 발표를 갖다가 미루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그워커 같은 거 있죠. 한 달에 몇 시간이라고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게 다 고용자로 포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20%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 60에서 70% 될 거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완전한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중국이 체질 개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통이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실업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가장 큰 차이가 미중 관세 전쟁을 하면서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기사가 잘 안 나오죠.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히토류로 압박을 해서 미국한테 양보를 얻어내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관세 때문에 붙잡히고 컨테이너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걸 찍어서 올린 것도 제가 보긴 봤는데 근데 이게 정확한 통계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고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그냥 눌러버리면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누르는 게 이제 어느 선이 넘어가면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고, 상당한 불안 요소인 건 맞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요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게 있을 뿐이지 양국 모두 지금 굉장히 힘들고, 그 둘이 힘드니까 다른 나라도 다 같이 힘든 거예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순식간에 몰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여기서 더 좋아질 게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불안한 요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히토류라는 게 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생산을 했었거든요. 중국이 나중에 90년대에 들어오고 2000년대 와서 공급망이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면서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갖다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의 한 60%,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는 한 90% 가까이 간다 그래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히토류를 미국에서 생산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히토류의 대체 소재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현재 중국에서 나오는 히토류가 가장 품질이 좋고 가장 싼 거예요.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약간의 비효율을 감수하겠다. 뭐 약간이 아니라 사실 큰 비효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히토류라는 건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더 들이고 그거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걸 쓴다 그러면은 이게 한 5년, 10년 가다 보면요, 상당 부분이 대체가 돼요. 물론 완전 대체는 아니고, 그리고 또 효율성이 분명히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걸 갖다가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사라지진 않지만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서서히 그 힘이 줄어든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18개월만 있으면은 자기네가 다 히토류를 자체적으로 공급한다 그러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18개월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아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중국의 그 히토류로다가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 중에 가장 강력한 게 히토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국 편이냐?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첨단 기술 쪽으로 지금 막 쫓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안 주면은 뭐 중국이 뭐 딥시크는 우리 그거 없이 해냈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다 미국에서 들어온 칩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가장 최고 기술은 아직까지 중국이 쫓아갈 수가 없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히토류로다가 압박하는 건 힘이 빠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둘의 경쟁에서 시간 싸움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조금 불리한 거고, 중국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강하게 공격을 하고 더 압박을 하는데 이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당장은 중국이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인구 구조도 선진국이 되기 전에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있어요. 그 전까지 보면은 한 그래도 소득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사회로 넘어갈 때 보면 그래도 그 당시에 2만 불 이상 선진국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고령화가 됐는데, 중국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고령화로 가고 있고, 국가 내에서도 지금 부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중국의 부채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부채 비율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100% 좀 안 되는 걸로 나오지만,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다 포함할 경우에는 보스턴 컨설팅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160%로 지금 추정을 하고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고, 또 지금까지 불만이 있는 건 꾹꾹 눌러왔고, 당장 빵 터지면서 무너지고 이럴 일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중국 경제가 전망이 밝으냐 그랬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각 나라별로 초크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결국 초크 포인트가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 자기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아니라 히토류라는 거거든요. 자원 무기화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힘이 빠져나간다. 중국이 그만큼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미국 재무장관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도 맞죠.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베센트 장관의 그 얘기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히토류로다가 저렇게 들고 나오고 다른 카드를 별로 제시할 게 없다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거의 확실하거든요. 중국 경제가 미국하고 1대1로 비교가 과연 싸움이 가능한 거냐 할 때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그러면은 그걸 뛰어넘을 만한 게 보이느냐? 그것도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중국이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물건을 싸게 잘 생산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불만도 잘 누르면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이번에 미국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게 그거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지금 현재하고 다른 공급망을 찾고 있고, 이거 아주 극단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당장 실현되지는 어렵겠지만 도쿄 앞바다에도 히토류가 많아요. 근데 지금 개발을 안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 뭐 비용도 훨씬 비싸고 하니까. 근데 장기화되면은 지금까지는 수지가 안 맞는 것들 전 세계에 많거든요. 그 다음에 몇몇 소재들은 대체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로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바꾸겠죠. 약간 더 소음이 크고 약간 더 비싸더라도 그게 자동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것들이 5년, 10년 지났을 때 중국이 히토류의 그 힘이라는 게 과연 지금만큼 유지가 되겠냐?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취약성, 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지속 못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그래도 히토류라는 게 상당히 강력한 카드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자기네가 대체 공급망을 마련하기까지는 중국하고의 계속해서 타협을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 대책 없는 줄 아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10년도 넘었죠. 전략물자연구원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전략물자를 다 비축을 해요. 근데 물론 그 양이 충분하다는 건 아니고, 중국에서 히토류 딱 수출 제한했을 때 미국 그 시카고에 있는 포드 익스플로러 공장이 멈췄거든요. 재료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타격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비축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비축을 해놓고는 있는데, 물론 그게 장기화되면 당연히 큰일 나죠. 다만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하고 싸우면서 협상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힘들다기보다 그냥 같이 굉장히 힘든 거고, 우리도 미국의 공급망 안에 지금 현재 경제 자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역 수지 개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서로 다른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냉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냉전 시대가 오는 거죠. 과거의 미소 냉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 오픈된 냉전입니다. 그때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공급망이라는 게 아예 없다시피 했죠. 지금은 일상용품들에 대한 무역은 지속이 될 겁니다. 다만 전략물자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보안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고 강화될 거고요. 자원에 있어서도 공급망이 서로 좀 분리될 가능성이 있죠. 그 정말 큰 오해인 게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이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됐어도 중국하고의 갈등은 더 심화됐을 겁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와 표현의 차이는 좀 있었겠죠. 바이든 대통령 때도 중국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심하게 보도를 안 했을 뿐이에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중국한테 대해서 보복 관세 매기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간다. 서로 간에 갈등이 심화됐었고요. 이거는 장기화되는 문제고요. 근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참 어려운 처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한편을 완전히 또 끊어낼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다만 우리나라 안보 문제나 여러 가지랑 얽혀가지고 미국 측 공급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하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자간 협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미국하고 좀 보조를 맞추는 게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잘 좀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제가 그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유연하게 잘 좀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